미소야, 아빠야, 너무 늦었지? 새벽 3시 이름 없는 납골당 한 구석에서 한 남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싼 양복은 바닥에 끌렸고 한때 날카롭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눈에선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가 버린 여자의 딸이 그가 가해자로 몰아죽게 만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거기 적혀 있었죠. 김선재는 10년 전 로스쿨에서 만난 백설이를 버렸습니다. 임신했다는 그녀의 말을 외면하고 오직 성공만을 쫓아 민강 유통이라는 거대 기업의 사위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4년 전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라는 약혼녀 민경채의 지시에 따라 한 소녀를 가해자로 조작했죠. 그 소녀가 자살한 후에도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납골당에서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죽인 것은 남의 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딸이었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선재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오른손에 꼭 쥔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들어있었죠. 바로 어제 백설이의 사무실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나온 건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작은 플라스틱 카드였어요. 카드에는 병원 로고와 함께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탯줄 보관 증명서, 백미소, 2020년 3월 15일. 선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실 문 앞에 선 선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차가웠어요. 김선재 변호사님이시죠?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선재에게는 온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로스쿨 도서관. 백설이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고 있었죠. 선재야,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때 선재는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펜을 내려놓고 차갑게 그녀를 올려다봤었죠. 마치 귀찮은 방해꾼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어? 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재를 바라봤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필요해? 당신밖에 없었는데. 미안하지만 난 지금 시험 준비로 바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선재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었죠. 설이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언제 떠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보였던 시절이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선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단 한 줄의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미소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 처음으로 불러보는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영원히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할 그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병원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선재는 세면대를 붙잡고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어요.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렸던 남자. 사랑하는 여자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버렸던 비겁한 남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족과 약혼한 남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채였어요. 여보, 어디야? 저녁 약속 잊은 거 아니지? 선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 미안. 지금 가고 있어.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화려했지만 선재에겐 지옥 같았습니다. 경채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 루시아 만났는데 볼수록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야. 혹시 그 백설이랑 닮지 않았어? 선재의 손이 와인잔을 쥐는 힘이 세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그냥. 근데 그 여자 딸은 참 불쌍했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자살까지 했잖아.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야. 경채가 무심하게 스테이크를 자르며 덧붙였습니다. 세리가 같은 학교였는데 그 애가 얼마나 문제아였는지 아직도 기억한대. 죽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 보면 정말 뻔뻔한 애였나 봐. 선재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포크를 쥔 손에 핏줄이 섰어요. 경채는 그런 선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떠들었습니다. 근데 루시아가 정말 백설이면 재밌겠다. 딸 죽고 복수하러 온 거면 드라마잖아. 하지만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없는데. 선재가 와인잔을 내려놓는 순간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잔을 너무 세게 쥔 탓이었어요. 선재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선재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로스쿨 시절 사진들이었죠.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배가 약간 볼록한 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미소가 있었다는 걸. 선재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99.9%. 이 숫자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핸드폰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백미소 자살 사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들의 증언. 하지만 선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자신이 그 거짓말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걸. 새벽 3시. 선재는 차를 몰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민강 유통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공동묘지에도 묻히지 못한 미소는 이름 없는 납골당 한 구석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미소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백미소. 2006년 3월 15일에서 2020년 11월 3일. 14살. 딸은 겨우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혼자 떠났어요. 선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미소야, 아빠야. 너무 늦었지? 아빠가 너를 죽였어. 납골당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재의 마음속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어둠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위패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아빠가 막을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CCTV 화면 앞에 앉은 백설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선재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야 오는구나, 김선재. 서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미소는 이미 돌아오지 않아. 그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백미소의 기일인 11월 3일 아침이었습니다.
납골당은 이른 시간임에도 차가운 습기가 가득했어요.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흰 국화한 다발을 들고 미소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죠. 백설이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이제는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왜 이제야 왔어? 설이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찌르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속 죄책감이었어요. 한 번만 미소 아빠라고 불러줘. 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설이의 말은 독처럼 선재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소는 끝까지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나타날까봐. 자기를 버린 아빠가 나타나서 엄마를 또 아프게 할까봐. 선재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납골당에 울려 퍼졌어요. 설이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미소를 죽였어. 내가 민경채 편에 서서 거짓말을 만들었잖아. 내 딸을 가해자로 만들었잖아. 설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선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복수를 도울게. 민경채를, 민두식을 모두 무너뜨릴게. 설이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너도 그들과 같은 공범이야. 영원히. 그녀가 떠난 후 선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위패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오후 2시 민강유통 본사 최상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경채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선재는 법무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회의가 끝나고 경채가 선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경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재를 바라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선재야,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선재는 경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채야, 우리 약혼 파기하자.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재를 바라봤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내 딸을 죽인 지방과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경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딸? 무슨 딸? 너 결혼한 적도 없잖아. 백미소. 그 아이가 내 딸이었어.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경채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이미 죽었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자살했다고. 그게 다 거짓이란 걸 너도 알잖아. 내가 만든 거짓말이잖아. 경채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거 있어? 내가 그의 아빠란 증거. 선재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경채가 그것을 낚아채 읽었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그녀의 눈에 박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이제 알겠어?
난 내 딸을 죽인 너와 결혼할 수 없어. 경채는 검사 결과지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죽은 애 가지고. 선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한 짓 다 밝힐 거야. 그날 밤 경채는 공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강 유통에서 가장 오래 일한 충복이었죠. 공 실장은 경채를 어릴 때부터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실장님, 선재 뒤를 좀 캐주세요. 최근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굴 만났는지. 공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백설이라는 여자 아직도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 실장이 나간 후 경채는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선재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함께 계획했던 그가 이제 와서 딸 타령을 하다니. 한편 선재는 민강유통법무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이었어요. 그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그 안에는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이프고트 2020년 11월. 희생양이라는 뜻이었죠. 바로 백미소를 가해자로 만든 조작 프로젝트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미소가 학교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조작된 각도와 편집으로 그녀를 괴물처럼 보이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선재의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계획서 아래에는 자신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선재는 휴대폰으로 문서를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감옥에 가게 만들 증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미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식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선재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두식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선재를 보자 그의 눈이 가늘게 떠졌어요. 회장님, 저 선재입니다. 두식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4년 전 백미소라는 아이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두식의 눈이 커졌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애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두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선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애는 세리가 죽인 겁니다. 회장님이 덮으신 거고요. 두식이 힘겹게 웃었어요. 마치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 있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선재가 병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채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방금 선재와 두식의 대화를 녹음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재의 아파트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당신도 공범이지만 딸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다면 이것을 사용해라.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떴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백미소가 죽던 날 학교 CCTV 원본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세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미소를 옥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소는 저항했지만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끌려갔어요. 그리고 30분 후
미소 혼자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고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밀었어요. 선재는 화면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어요. 자신의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빠를 찾았을까. 하지만 아빠는 그 순간 경채와 함께 승진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USB를 빼서 가슴에 품었어요. 이것이 모든 걸 바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파멸시킬 폭탄이었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미소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다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민강유통 본사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선재는 차 안에서 USB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백미소의 죽음을 담은 이 작은 기계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이시죠? 민두식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면회가 가능하세요. 선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두식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 노인이 모든 악의 뿌리였으니까요. 병원 특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선재가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두식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는 떼어냈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죠. 두식이 선재를 보자 힘겹게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와. 두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어요. 선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4년 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두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백미소 말이냐? 네, 제 딸이었습니다. 두식이 헛웃음을 쳤어요. 갈에 끓는 소리가 섞인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미 죽은 애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내가 그때 선택한 거잖아. 성공이냐 여자냐? 너는 성공을 택했고. 선재의 턱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에 핏줄이 섰어요. 그 애는 세리가 죽인 겁니다. 회장님이 덮으신 거고요. 두식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기침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두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 간호사가 나간 후 두식은 선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증거 있어? 세리가 죽였다는 증거. 선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학교 CCTV 원본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세리와 친구들이 미소를 옥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뭐야? 조작일 수도 있잖아. 원본입니다. 학교 보안실 서버에서 직접 빼낸 거예요. 두식이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뭘 원해? 돈이야? 아니면 더 높은 자리? 선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를 돌려주세요. 미친놈.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돌려줘? 그럼 진실이라도 밝혀주세요. 미소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너도 끝이야. 공범이잖아. 서류에 내 서명도 있고 거짓 증언도 내가 만들었잖아. 선재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가도 모든 걸 잃어도 이제는 미소의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병실을 나오려는 순간 두식이 말했습니다. 경채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애는 나보다 더 무서워. 선재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경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다 들었어. 경채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 다 녹음했어. 선재는 담담하게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너를 끝낼 수 있어. 회사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선재가 한 걸음 경채에게 다가갔어요. 경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해봐.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경채, 당신이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백미소를 어떻게 했다고?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 미쳤어. 내 딸을 죽인 너희들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리와 태경이 나타났어요. 서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태경은 그녀 옆에 서 있었죠. 경채가 서리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애? 서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민상무님. 경채가 선재와 서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너희가 한패였구나. 태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게임 끝이에요, 민경채 씨. 경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보안팀이냐?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침입자가 있어.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희는 이제 장현숙 여사님의 지시만 받습니다. 경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서리가 다가와 경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미소에게 한 짓 다 돌려받게 될 거예요. 경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습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없는데. 선재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있어. 미소가 죽던 날 CCTV 원본. 세리가 미소를 옥상으로 끌고 간 영상. 경채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그게 어떻게 당신들이 지웠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백업 서버가 있었어. 서리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면에 실어주세요. 경채가 소리쳤어요. 안 돼. 그럼 세리가. 세리는 아직 어려. 실수였어. 서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소도 어렸어. 겨우 14살이었어. 경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어요. 제발. 세리만은. 세리는 내 딸이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경채가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은 거예요. 세리가 사실은 동생이 아니라 딸이라는 걸. 선재가 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내 딸이구나. 그럼 내 딸이 내 딸을 죽인 거야. 경채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오만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세리는 살려줘. 서리가 경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경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소도 살려줘. 그럼 세리도 살려줄게. 경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태경이 선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우리와 함께 진실을 밝힐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침몰할 건가요? 선재는 USB를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미소의 엄마가 써요. 전 이제 아빠 자격이 없으니까. 서리가 USB를 받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늦었지만. 선재는 경채를 한번 바라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소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경채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병실 안에서 두식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식의 눈은 천장을 향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검찰청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재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빛났죠. 선재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강유통 전 법무팀장 김선재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어요. 오늘 저는 4년 전 있었던 백미소 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은 녹음기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죠. 백미소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는 민강유통 회장의 손녀 민셀이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폭발하듯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강유통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겁니까? 선재는 USB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학교 CCTV 원본 영상이 있습니다. 민세리와 친구들이 백미소를 옥상으로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선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백미소가 떠밀려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은폐 공작에 참여했습니다. 민경채 상무의 지시로 증거를 조작했고 거짓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선재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백미소는 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 해도 출세를 위해 외면했을 겁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자수합니다. 그리고 민경채 상무도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시각 민강유통 본사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경채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선재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경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그녀는 양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선재를 막아야 해요. 뭐든에서 막아주세요. 하지만 전화 너머 말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해, 경채야. 하지만 선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 아이도 딸을 잃은 아빠거든. 경채가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문이 열리고 공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아가씨, 경찰이 왔습니다. 경채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들 뒤로 서리와 태경의 모습이 보였죠. 민경채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경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인교사라니. 세리는 그저 장난이었어요.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난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제 딸이 죽었다고요. 경채가 서리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이런 거야? 선재를 꼬드긴 것도 당신이야? 서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재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딸의 아빠가 되기로. 수갑이 경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경채는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세리는 어떻게 돼요? 내 딸은?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세리 씨도 곧 소환될 겁니다. 미성년자라 소년원 송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채가 울부짖었어요. 안 돼. 세리는 아직 어려요. 제가 시킨 거예요. 다 제가 시킨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경채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죠. 장현숙, 장현숙이 배우예요. 그 여자가 다 조종한 거라고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민강 유통 직원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한때 그들 위에 군림했던 여왕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채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거기엔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세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엄마. 세리가 처음으로 경채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경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세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소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호세였어요. 세리의 친아버지였죠. 그는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자, 세리야.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경채가 정호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정호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 자격으로. 당신이 숨긴 진실,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경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형사들이 그녀를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경채는 세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죠.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경채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정장은 구겨졌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죠. 옆방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선재였습니다. 그도 자수를 하고 구속된 거였죠. 만족해? 경채가 물었어요. 선재는 대답 없이 벽에 기댔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은 모든 게 무너졌어. 행복해? 선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후회도 안 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선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소가 죽기 전에 일기를 썼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있었으면 자기를 지켜줬을 거라고. 경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해야지. 비겁한 아빠지만.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민강 유통 주가는 폭락했고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백미소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했고 민강 유통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장현숙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서리가 들어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장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이제 미소도 편히 쉴 수 있겠네. 서리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장현숙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다 그래. 목표를 잃은 거야.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현숙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제 살아야지. 미소가 원했을 삶을. 다음 날 아침 법원이었습니다. 선재와 경채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죠. 선재가 먼저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죠.
그의 표정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경채가 뒤따라 내렸어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초라한 죄수가 되었죠. 법정 안에는 서리와 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재가 들어오자 서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인정의 표시였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피의자 김선재, 민경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합니다. 선재가 일어섰어요.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경채도 일어섰지만 그녀는 다르게 말했어요. 저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두 피의자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2028년 봄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투명한 유리로 나뉘어 있었어요. 선재는 수영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3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3년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죠. 서리가 유리 너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 도서관 일을 돕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법률 상담도 해주고. 선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옥 생활이 오히려 그에게 평화를 준 것 같았어요. 서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소 일기장이에요. 전에 못 보여줬던 부분. 선재의 눈이 흔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읽어줘도 될까요? 서리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빛바랜 종이에서 미소의 글씨가 보였죠. 2020년 10월 15일. 오늘도 학교에서 세리 언니가 괴롭혔다. 하지만 난 강해질 거야.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만약 아빠가 있다면 아빠도 내가 강한 딸이길 바랄 거야. 비록 한 번도 못 만났지만. 선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리창에 이 말을 기댔어요. 미안해, 미소야. 서리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미소는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아빠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는 것도. 선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서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요. 분명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서리는 미소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묘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백미소 2006년 3월 15일에서 2020년 11월 3일.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죠. 사랑하는 딸, 영원히 기억될 천사. 묘지 옆에는 태경이 서 있었어요. 그는 서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미소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재를 만나고 왔어요. 태경이 놀란 눈으로 서리를 봤습니다. 왜? 미소를 위해서요. 그 아이도 아빠를 미워하진 않았을 테니까. 태경이 서리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한편 여자 교도소에서는 경채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많이 변했어요. 한때 완벽했던 외모는 사라졌고 오만했던 눈빛도 꺼져 있었죠. 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채, 면회 왔어. 경채가 고개를 들었어요. 면회실에는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세리는 많이 성숙해 보였어요. 엄마.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채가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세리야, 잘 지냈니? 네. 아빠랑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대학도 다니고. 경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세리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백미소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경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경채 씨에게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릅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어른들의 욕심에 휘말린. 세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백설이. 경채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소야. 세리가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리창이 가로막았어요. 엄마, 저도 매일 미소한테 사과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경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평생 그래야 해. 1년 후 2029년 여름이었습니다. 선재가 모범수로 가석방됐어요.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손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4년 만의 자유였어요. 문 밖에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재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죠. 창문이 내려지자 태경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타세요. 선재가 놀란 눈으로 태경을 봤어요. 왜? 서리가 부탁했어요. 갈 곳이 있다고. 선재는 조용히 차에 탔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섰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납골당이 있었어요. 미소의 유골이 새로 이장된 곳이었죠. 서리가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미소의 집이에요. 선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소야, 아빠야. 이제야 내 곁에 왔구나. 서리가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와도 돼요. 미소도 그걸 원할 거예요. 선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서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리는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태경과 함께 언덕을 내려갔죠. 선재는 홀로 남아 미소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미소야, 아빠가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못 들은 자장가도 불러줄게. 너무 늦었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죠. 마치 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2031년 봄, 서리와 태경의 결혼식이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시기였죠.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서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미소가 좋아했던 하얀 백합이 들려 있었죠. 태경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리가 미소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재단 옆에 작게 놓인 액자였죠. 미소야, 엄마가 행복할게. 너를 위해서라도.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소가 떠난 후 처음이었죠. 교회 밖 멀리서 선재가 서 있었어요. 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었죠. 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선재도 작게 웃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웃었어. 너도 기쁘지? 선재는 돌아섰어요. 그의 손엔 미소가 좋아했다는 인형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미소의 생일이었습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25살이 되었을 날이었어요. 묘지에 도착한 선재는 인형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내 딸.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는 매일 내 곁에 있을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선재는 묘비 옆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미소가 읽고 싶어 했다던 동화책이었어요. 옛날에 아주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대. 선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결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미소가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